네, 안녕하세요. 보듬교육학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심윤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서 기출분석을 할 거고요. 기출분석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던 세 문항 정도만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우리가 과천 중간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1학기 중간은 24문항 나왔죠. 24문항이 나왔는데 그 중에 17문항은 선택형, 나머지는 3문항은 어떤 거다? 논술형이다. 난이도는 중상. 솔직히 저는 상을 주고 싶긴 한데 문제의 난이도는 상인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 수능 특강 변형이 많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수능 특강을 많이 풀었다면 진짜 수능 특강을 열심히 이해하고 문제 풀었다면 풀만한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자체가 거의 다 뭐야? 수능 특강의 변형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문제만 엄청 옛날 문항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움직도르래랑 고정도르래 내용이 나왔어요. 한 17년도에 기출된 적이 있는데 엄청 옛날 문제죠. 저는 14년도에 수능을 봤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이 가끔 등장했다, 가끔 한 문제 등장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어떤 문항들이 어떤 문항과 연결이 되었는지.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문항이죠? 다 수특변형입니다. 그렇죠? 제가 딱 수특변형이 아닌 문제가 두세 문제 있다 표시를 해놨는데 그 두세 문제도 사실 제일 많이 우리 그 도르래 문제 말고는 사실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문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제 개념, 그리고 난이도 연계 문항으로 적어놨고요. 사실 모든 문제를 풀이해두고 싶은데 물리학 시험 문제 풀이 자체가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문항만 몇 가지만 할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상과 그리고 중상 이런 문제, 상 그리고 상, 중상 또는 특상 이 문제 세 가지 정도만 문제 풀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딱 보면 수능 특강이 연계가 많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우리가 조금 더 이번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지 더 시험을 잘 봤을까에 대해서 출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사실 난이도랑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트인데 난이도랑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떠먹여주는 기본 유형이 없어요. 물론 한두 문제 있죠. 근데 거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점수 자판기라 하죠. 점수 자판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중간고 애들은 공부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평범한 고2 수준의 문항이 거의 없을 거다. 있어도 당연한 거다. 별로 의미를 두지 마라 라고 설명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2 수준의 문항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제가 예측한 게 아니죠. 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후특 위주로 변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특 문제 자체가 물리 공부를 적당히 하게 되면 또는 벼락치기로 하면 절대 못 풀어요. 그렇죠? 한 문제 한 문제가 처음 풀었을 때는 막 10분씩 걸리고 15분씩 걸리고 두 번째 풀었을 때 한 8분, 세 번째 풀었을 때 한 4분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달달 외우면 그런 유형을 달달 외우면 한 2분 안에 풀 수 있거든요. 그런 연습이 필요한데 벼락치기로 했다 또는 적당히 했다 나 이해만 하고 넘어갈래 그랬으면 무조건 피똥싸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부터 꾸준히 기본기를 쌓아왔다면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수특 내가 배웠던 대로 나왔네 공부한 대로 나왔네 그러면서 점수가 잘 뜨는 반면에 그냥 물리하기 싫어하면서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슬금슬금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점수차가 매우 크게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차가 크게 났다는 거는 사실 이만큼만 더 공부하면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물리도 하고 화학도 하고 생명도 하기 때문에 특히 과천고 같은 경우, 과천 중간고 같은 경우는 과중이기 때문에 내 과목을 뭘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 선생님이 말씀했던 수특을 많이 달달 풀고 왔다면 고득점을 받았을 텐데 그 시간이 없어서 좀 점수가 매우 컸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올해 나왔던 수능 특강에서 대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20문항 중에 17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연계되지 않은 3문항 중 2문항도 사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수특이 특이한 문제집이 아니고 약간 올해 그냥 출제 경향을 좀 얘기해주는 책인데 얘가 17문항 중에 3문항 빼고 20문항 중에 3문항 빼고 다 나왔다는 거는 사실 3문항만 수특에서 안 나왔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수특 공부를 하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아까 그 중에 한 문제 옛날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문제 말고는 다 연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 자체가 고2 수준에서 어려운 문항들이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 수준의 문항은 주로 이런 거죠. 호흡이 짧아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게 정확히 이걸 대답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딱 나와요. 근데 수특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문제를 풀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들어야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고의 수준에서 어려운 문항이기 때문에 내가 수특을 많이 풀었어도 시험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특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의 완벽한 이해가 필요해요. 수특 갖고 와서 풀면서 공부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본 개념 이해를 하고 나서 수특 문항들을 수없이 풀어봐야 돼요. 수없이 풀어보고 나서 이제 그 문항에 대한 이해가 됐다 또는 이제 다 찢어볼 수 있겠다 하는 경우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 변형을 대비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특을 적어도 수업 시간에 2번, 3번 돌렸고요. 숙제로도 2번씩 풀게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특 변형 문제까지 갖고 와서 똑같이 생긴 형태의 수특 변형을 갖고 와서 그런 문제를 설명했고 특히 이제 시험 직전에 와서는 수특을 좀 빠른 템포로 푸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설명할 때는 풀이가 이렇게 길어지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예상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했다면 고득점 이상이 가능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16번 움직도로의 문항이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교과 외입니다. 왜냐하면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푸는 법을 알지만 이게 사실 진짜 옛날 스타일의 문제예요. 옛날 스타일 문제고 푸는 법을 모르게 된다면 아예 손을 대지 못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100점짜리를 좀 방지하기 위한 문제가 아닌가. 사실 지문은 쉬운데 이 문항을 접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절대 못 풀죠. 이런 문장이 좀 나왔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말고사도 아마 이런 기조가 좀 반영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에도 수능 동안 위주로 나오고 수업 시간에 풀었던 몇 가지 문항 그리고 가끔씩 좀 특이한 문항들 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가 숨어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 문항이에요. 그렇죠? 물론 제가 풀면 당연히 시간 남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타 과목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면 좋겠지만 완벽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다 풀어본 유형이야. 근데 막상 변형이 되니까 안 풀려. 이거는 공부를 덜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회독은 이해하고 2회독은 한 번 더 내가 풀어보고 3회독부터는 막 더 빨리 풀어보고 풀이도 줄여보고 우리가 변형도 하면서 풀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을 좀 부족하게 공부를 했다면 분명히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도 아마 시간에 딱 맞거나 한 문제 정도 못 푸는 경우 한두 문제를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얼마나 잘 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시험이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간고사가 어려워서 우리가 나만 어려웠나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 대부분이 아마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번과 2번, 12번 말고는 떠먹여주는 문항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예 없습니다. 이런 거는 1초 컷이 가능한데 사실 모든 쉬운 문항, 그러니까 모든 쉬운 문제는 막히지 않고 2분 안에 풀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문항들은 좀 고민을 하면서 4분 이내에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특 변형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물론 수특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 연습했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에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그쵸? 좀 덜했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핵심 문항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상난이도 3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3문제 정도만, 상난이 중 3문제 중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분명 수능 뚜껑에 있는 풀이를 풀었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테크닉을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접근해야지 문제를 시간을 줄이면서 풀 수 있을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좀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그림을 이렇게 밑에다가 그리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나왔냐면 질량이 4m과 2m이고요. 얘가 지금 처음에 0이었다가 V0가 되고 0이었다 또 V0가 된대. 이 소리는 뭐냐? 얘가 이 T0일 때 끊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쪽으로 가속하다가 끊어져서 이쪽으로 가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T0부터 3T0까지 V0로 일정한 등속 운동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빗면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느려지거나 빨라져야 돼. 그 소리 뭐냐면 내가 처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플러스로 가속한다 생각해보자고. 그럼 얘는 0에서 V0가 돼요. 그렇지? 그럼 얘가 탕 끊어지고 이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의 가속도를 갖게 돼요. 그럼 얘가 올라가다 느려지면서 멈추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해서 V0가 된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V0가 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 뭘 알 수 있어? 시간과 속도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놈이 뭘 알 수 있게 돼요?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즉 0부터 t초까지는 t0의 시간 동안 플러스 v0가 변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는, 여기 핵심이죠. 다음에는 내가 바로 t0의 시간 동안, 2t0의 시간 동안, 2t0의 시간 동안 얼마나 변했죠? 플러스 v0에서 마이너스 v0가 됐기 때문에 얼마큼 변했다? 마이너스 2v0가 돼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즉 얘네가 한 개로 움직일 때, 얘네가 같이 붙어서 움직일 때는 가속도가 t분의 v0고요. 얘가 끊어지고 나서 얘만의 가속도가 뭐야? 2t분의 2v0라고. 그럼 가속도 둘 다 어때? 크기가 얘는 플러스 a고 얘는 크기가 마이너스 a로 똑같아.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뭉쳤을 때의 가속도와 이렇게 혼자 끊어졌을 때 가속도가 같다는 걸로 문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A, B가 묶여있을 때를 경험하면 A, B가 묶여있을 때는 가속도가 A예요. 그쵸? A인데 얘가 A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 A인데 기본적으로 질량이 몇이야? 총 질량이 6M이죠. 6M. 그리고 R자임은 바로 4mg에서 얘 빗면임 F를 빼는 거기 때문에 얘 빗면임을 이렇게 F로 넣어줄게. 소문자 F로 넣어주겠습니다. 따라서 얘 R자임은 4mg의 중력에서 빗면에 작용하는 F를 빼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거 무슨 공식 쓰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기억하세요. A는 뭐다? M분의 바로 시그마 F다. 이 공식 쓴 거죠. 그쵸? 이 공식 쓴 거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총 질량이 6M인데 R자임은 4mg와 F를 뺀 거다 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떤 거죠? 그 다음은? 그 다음 놈은 바로 요 놈을 쓰는 거죠. 잘라졌을 때. 잘라졌을 때는 얘 마이너스 A잖아. 하여튼 그냥 크기만 읽게. 얘도 크기다. A다. A인데 얘에 작용하는 힘들이 뭐가 있죠? 요 F밖에 없죠. 힘은 F밖에 없고 질량이 몇 M이야? 2M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2M분의 뭐가 된다? F가 돼요. 그쵸? 얘도 A고 얘도 A죠. 방향은 물론 반대지만 크기는 그냥 크기만 비교를 해보자고. 얘도 2M분의 F고 얘도 똑같은 크기를 갖겠죠? 그럼 이거를 비례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그냥 머리로 짱구를 그리면 되겠네. 얘가 2M일 때 F래요. 그럼 6M일 때 몇 F여야 돼? 위쪽이? 아, 얘랑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M일 때 F라면 6M일 때 몇 F여야 돼? 바로 3F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4mg라는 게 3F가 아니고 4F죠. 얘가 3이 나오려면 여기가 3F니까 그러면 4mg가 뭐가 된다? 바로 자연스럽게 4F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F가 뭐다? F가 그냥 mg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mg구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해야 될 거냐면 이 F0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 F0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공이 있을 때 첫 번째 끌려 올라갈 때 얘가 장력이 F0래. 근데 그때 빗면임이 이렇게 F가 작용하고 있겠죠. 끊어지고 나서는 이렇게요. 이렇게 F가 되겠죠. 그쵸? 이게 끊어지기 전, 끊어지기 후야. 근데 봤죠? 끊어지기 전과 후의 각도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 끊어지기 전에 R자임과 끊어지기 후의 R자임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서 요거 뺀 값과 요거의 값이 같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암산으로 풀 수가 있겠죠. 아, 얘가 뭐다? EF구나. 끝났네요. 그쵸? 다시 한 번 더. 요 놈이 끊어지기 전에는 요렇게 힘을 받고요. 끊어지기 나서는 힘을 요렇게 만든다고. 그쵸? 요렇게 받기 때문에 이거 더한 값과 이거 더한 값과 요 놈의 크기가 같아야 돼. 방향은 반대고 얘는 R자임이 이쪽으로 R자임 받을 거고 얘는 이쪽으로 R자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크기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얘가 EF가 되겠네. 따라서 지금 F가 mg라 했으니까 요 놈은 바로 뭐가 된다? EMG가 되겠네요. 자, 이 상태로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보면 자 우리가 F0는 EMG다라고 나와 있는데 F0를 보면 EMG 맞죠? 일단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봐야겠죠? T0부터 3T0까지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는데 T0부터 3T0까지는 속력이 플러스 V0, 마이너스 V0 즉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냐?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뭔지 모르게 이렇게 그어집니다. 여기가 V0, 마이너스 V0 그럼 요게 이동거리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얘는 사실상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2t0. 여기가 2t0고 2t0 동안 이 넓이를 이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는 요거랑 요걸 더한 거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된다? v0의 t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v0t다 해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이 끊어진 다음에 삑 각도를 물어보는데 실이 끊어진 다음에 요걸 얘기하는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얘 질량이 몇 M이야? 질량이 2M이야. 그쵸? 질량이 2M인데 아까 F가 몇이라 했죠? mg라 했잖아. 그럼 얘가 이게 뭐라고? 이게 mg라고. 그럼 가속도는 m분의 F이기 때문에 2M분의 뭐야? 바로
mg가 되죠. 그쵸? 그래서 2m짜리를 어떻게 돼? mg 힘을 준 거기 때문에 각도는 2분의 1g가 된다 해서 얘도 2분의 1g가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설명하면서 좀 길게 풀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고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 넘어가면 쭉 이렇게 풀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면 숫자가 잘 안 보이니까 숫자를 채워서 넣어놓고 할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D고 여기가 1D고 여기가 6D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9D라 나와 있네. 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얘가 여기서 빵 충돌할 거예요. 얘가 충돌하고 나서 이쪽으로 튀어나갈 건데 누가? A와 B가 튀어나갈 건데 이렇게 튀어나갈 때 보자. 이렇게 튀어나갈 때 요놈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얼마큼 움직여? 튀어나와서 이만큼 움직였고요. 얘는 튀어나와서 얼마나 움직여? 3 움직였죠. 그러면 충돌한 다음에 A는 이쪽으로 2m, 얘는 이쪽으로 3m이기 때문에 몇 대면? 속도가 2대 3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2V, 이쪽으로 3V가 튀어나와요. 이거 됐나요? 그러면 얘네 질량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질량비가 얘가 M이고 얘가 2M이기 때문에 질량이 2M인 놈, 즉 델타 V B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여기서 적을게요. 여기서 델타 V B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변했죠? 0에서 3V 됐죠. 플러스 3V라고. 얘네가 충돌했을 때 얘 0에서 3V 됐어. 그러면 델타 V A는 어때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A는 질량이 어때? 2배 작아요. 그럼 속도가 더 많이 변해 적게 변해? 더 많이 변하고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에 반대로 변해야 돼요. 따라서 2배 더 많이 변하고 부도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6V가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2V로 튀어나간다는 거는 초기 속도가 몇이었다는 거야? 오른쪽 나오는 게 바로 4V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4V로 오다가 뒤로 2V 튕겨난 거예요. 얘는 0에 있다가 3V가 된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땅 부딪혔대. 그럼 이제 얘의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속력이 구해지지 않고 있어. 근데 우리가 사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A가 이렇게 오는 동안 얘는 여기까지 움직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즉 한번 생각해 보자고. A는 첫 번째 3D의 거리를 얼만큼? 4V의 속력으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죠. 그 다음에 여긴 어때? 2D의 거리를, 그쵸? 2D의 거리를 몇 V? 2V로 주파했을 때 이 시간 A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돌아오는 시간이 있죠. 이 시간 동안 얘는 이만큼 움직였잖아. 맞나요? 즉 3D의 거리를 얼만큼? 네모로 왔다라는 거야. 요거 됐나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여기를 바꿔주면 여기가 이렇게 4분의 4니까 여기가 4분의 7이 되겠네. 이쪽이 전부 다 4분의 7이죠. 그럼 이게 4분의 7이 돼야 되니까 먼저 여기서 뭘 해주는데 곱하기 일단은 3분에서 1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7분의 4를 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얘의 속력이 1로 나가는 속력이 몇이다? 바로 7분의 14라는 겁니다. 7분의 12가 되겠네. 7분의 12V. 여기가 몇이다? 7분의 12V다 라고 알 수 있겠네. 그리고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나 이후에, 그쵸? 나 이후에 B와 C의 속력은, 그쵸? A의 속력과 같다 돼 있으니까 충돌 후에가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가 이렇게 2V가 되겠죠. 그럼 이때를 또 뭐 하면 돼? 델타 V로 풀면 되겠죠. 즉 델타 V B 같은 경우는 몇에서 몇 됐죠? 2에서 몇? 자, 처음이 3에서 2 됐죠. 즉 마이너스 V야. 요 놈은 마이너스 7분의 7일 거고요. 델타 VC 같은 경우는 어때요? 델타 VC는 얘가 0에 7분의 12에서 7분의 14가 된 거죠. 즉 얘 속도 변화량을 속도 변화량을 체크해 보면 얘는 바로 7분의 12 플러스 7분의 14가 되겠죠. 다시 7분의 12 플러스 7분의 14가 된다고. 즉 얘의 속도 변화량은 뭐야? 플러스 방향으로 7분의 몇이다? 26이 된다라는 거잖아. 이거 됐나요? 따라서 얘가 7분의 26이고 7분의 7이니까 질량비, 속도 변화가 얘는 7번 했을 때 26번 한 거죠. 따라서 질량비 몇 대 몇이야? 26대 7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럼 26대 7인데 B의 질량이 몇이죠? B의 질량이 2M이잖아. 따라서 B의 질량은 2M이고 거기에 26분의 7배를 때려주면 13분의 뭐가 나와요? 7이 튀어나오죠. 따라서 얘 질량은 13분의 7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핵심이 있었죠? 여기서 튀어나갈 때 뭘 구한다? 속도비를 구한다. 그 다음에 속도 변화비를 이용해서 얘 처음 속도를 유추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의 시간을 이용해서 뭘 찾는다? 얘의 속력을 상대적으로 구한다. 구했죠? 그럼 마지막을 한 번 더 뭐 하면 돼? 이제 얘의 속도 변화를 이용하고 얘의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질량비를 찾고 질량비를 이용해서 26분의 7배네 하면서 원래 B에 26분의 7배네라고 적어주면 끝입니다. 좀 호흡이 길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옛날에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잘 나오나 확인해보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가 배웠던 문제고 그때 많이 등장했던 문제인데 움직대로래랑 고정도로의 문제예요. 문제 풀 때 간단하게 몇 가지 배경식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얘를 S를 당기잖아요. 얘를 1 당기면 이 전체 줄이 이렇게 1이 당겨지기 때문에 얘는 0.5 올라가고 0.5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B의 물체와 A 물체의 이동거리가 절반이어야 됩니다. 얘가 1m 내려가면 0.5m 올라가야 돼요. 이게 기본 배경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얼마큼? 1m. 얘가 이렇게 1m가 S만큼 내려간다. 그럼 얘는 이쪽과 이쪽으로 얼마큼 올라가요? 2분의 S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A의 가속도와 색깔이 잘 안 보이나? 항상 A의 가속도와 누구? B의 가속도가 몇 대 몇이어야 되죠? 이동거리가 절반이니까 얘가 A 대 2A입니다. 방향은 화살표로 표시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사실 이거는 기본적이죠. 제일 기본. 즉 이 줄이 지금 하나로 다 이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 줄이 전부 다 뭐야? 장력 T로 같아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A와 B에 대해서 물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물체도로 그려보면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 A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질량이 몇 짜리죠? 좀 오른쪽에 넓은데 그릴게요. A 같은 놈은 질량이 1짜리고요. 중력이 얼마큼이야? 10이죠. 중력이 10이고 재미있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작용하고 있죠? 장력이 작용하고 있죠. 이 물체는 딱 장력이 왼쪽 오른쪽 둘 다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장력이 이렇게 뭐야? T 이쪽으로 T 해서 되겠습니다. 그럼 요놈의 R자임은 지금 얘가 아래로 떨어지면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R자임 몇이죠? R자임은 R자임이 위쪽으로 바로 1짜리가 얼마큼 가속하고 있다? A로 가속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B를 그려볼게요. B를 그려보면 B는 이렇게 생겼겠지. B는 질량이 좀 더 커서 2짜리인데 아래로 중력이 20이고요. 그쵸? 중력이 20이고 장력이 하나밖에 작용 안 해요. 줄이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몇이다? T다. 근데 R자임은 어디죠? R자임은 지금 아래쪽으로 가속할 건데 질량이 2짜리에 가속도가 2니까 2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놈은 바로 2t 뭐야? 10이 되겠고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20-t죠. 왜? R자임이 아래니까 방향을 조심하면 얘가 20-t가 그럼 몇 대 몇이죠? 1대 4죠. 얘가 1대 4니까 등식을 만들려면 여기에 몇 곱해준다? 4를 곱해주고 여기에는 1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쭉 넘겨보면 t가 뭐가 되냐면 여기 8t, 여기 60대니까 t는 8t에다가 1t 빼는 더한 거니까 t는 9분의 몇이 돼요? 바로 9분의 따라서 t는 9분의 어디 보자. 9분의 잠깐만요. 9분의 60이 되네요. 9분의 6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약분해보면 3분의 20이다 라고 보세요. 3분의 20N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여기 넣어보면 되겠죠. 지금 첫 번째 A의 값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 A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더했을 때 몇이야? 3분의 20 곱하기 2니까 3분의 40으로 위로 당겨주는 거죠. 그러면 3분의 30이니까 이 R자임이 뭐가 된다? 바로 위쪽으로 3분의 10이 됩니다. 따라서 A는 몇이야? 따라서 질량 1이고 가속도가 3분의 10이어야지만 성립하니까 기억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실이 P가 B를 당기는 거를 요 장력을 물어보는 거죠? 장력은 방금 계산했잖아. 얼마큼이다? 3분의 20이라고 계산했어요. 왜? 장력은 전부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D는 틀렸고요. 자, A가 1m 움직였을 때 B의 속력을 물어보네. 자, A가 1m 움직였다는 거는 중요한 건 A가 1m 움직이면 B는 얼마큼 움직여야 돼? 2m 움직여야 돼요. 아까 정의하고 했었죠? 여기가 이동할 때 얘가 2배다. 얘가 1 움직이면 0.5씩 움직여야 된다.
그럼 A가 1 움직였다는 거는 B가 얼마큼 움직였다? 2 움직였다는 거고 B 가속도는 A의 2배잖아. A 가속도가 몇이었어요, 이놈이? 3분의 10이니까 B의 가속도는 3분의 몇이야? 20이 되겠죠. 3분의 20.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동거리도 알고 가속도도 아니까 EAS를 써보면 되는 거야. 마지막 질문은 EAS로 조져볼게요. 2 곱하기 가속도는 3분의 몇이야? 20이래. 그리고 이동거리 몇이야? 얘가 1m일 때는 2m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2를 넣어주고요. 나중 속도를 모르는 거고 처음 속도는 0이잖아요. 계산해 봤을 때 죽어도 안 나와요, 4는. 알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어렵죠? 저도 이거 문제 나왔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나오지? 오랜만에 보네. 근데 물론 가르친 학생은 맞았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꼭 볼 필요 없어. 수능이 나오진 않는데요. 내신 스타일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좀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연습해 보시고 만약에 자기가 물리를 좀 좋아한다는 경우는 시험에 끝나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순서로 기말 대비 전략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말 대비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 뭐냐? 어려운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역학 파트 진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연력학과 상대성 이론 단원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리고 역학 단원에 비해서 재밌어요. 그쵸? 재밌고 어때? 공부하면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나 그럼 물리 잘하나? 생각하면 팟습니다. 하지만 다만 연결되는 부분은 역학 파트 성적이 이미 좀 조진 학생들이 있어서 물리 포기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이미 난 끝났어. 물리는 안 해. 라고 하지만 최대한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성적을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공부를 잘하. 이번에 시험 잘 본 친구는 기말 때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이번에 못 봤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리 포기자로 전직을 해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기말고사 범위에서 연력학과 상대성 이론으로 변별력을 내기가 좀 힘들어요.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렵게 내긴 한데 수능에서 이렇게 어렵게 나온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생들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굳이 어렵게 내야 되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3 모의고사들이 되게 쉬운 편이라는 거야, 내신보다. 그래서 내신 스타일의 고난이도 문제를 조금 따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수능 문제는 쉬운데 우리 내신은 왜 이렇게 어렵나요? 왜냐면 내신 문제가 수능 스타일로 나오면 변별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역학 파트 출제를 대비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직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기말고사 시험 범위만으로는 내신의 변별이 어렵다 판단이 되면 아마 학교선생님께서 중간고사 범위를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중간고사의 문제보다 더 어렵게 그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역학 파트가 끝났다고 해서 물리를 버리진 말고 뒤에 나오는 개념들이 물리랑 좀 앞에 역학 파트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복습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력학이라던가 상대성 이론 재밌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를 좀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